자, 이제 시작해도 되죠? 저희 이거 리뷰방 이제 교재 한번 챕터 1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했던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챕터 1이 아마 개념체계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으니까요. 필요한 부분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일단 페이지상으로는 1페이지 펴보시죠. 자, 우리가 개념체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목적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앞서서 기준서라는 것을 토대로 재무제표 만든다고 제가 설명했죠. 근데 기준서라는 게 가변하는 특징이 있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개념체계라고 해서 뭔가 이론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만든 게 무슨 체계라고 했었어요? 개념체계입니다. 개념체계는 다른 거 없어요. 이론적 토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뭐 하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예, 오면서 자, 개념체계는 우리 기준을 뭐 하기 위해 만들었다? 도와주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해서 1번부터 볼게요. 개념체계 목적이라고 해서 1번에 보시면 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해서 기준을 재개정할 때 뭘 준다? 도움을 준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리고 2번도 보시면 뭔가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미비할 때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도 누가 도움을 준다? 개념체계가 도움을 준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념체계가 이론적 토대예요. 뭔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슨 체계를 통해서 그 내용에 도움을 받아라. 해석하는 데에도. 그래서 모든 이해관계자가요.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도 누가 도움을 주겠다. 개념체계가요. 그래서 개념체계를 만든 목적은 제가 굵게 써있는 도움을 준다라는 걸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밑에 거예요. 자, 우리가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념체계랑 기준은 다르다. 개념체계랑 회계 기준서, 요 회계 기준은 사실 다르다,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각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지 않다라니까 되게 뭔가 동떨어져 보이는데 두 개는 그냥 개념체계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기준서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니고 서로 각각 뭔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좀 다릅니다. 일단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뭐 만들죠? 재무제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 건 전부 다 회계 기준에 써 있어요. 근데 요 기준이 아까 미비하거나 뭔가 해석이 필요하면 요거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 기준과 개념 체계가 서로 다르게 뭔가 표현하고 있으면 누굴 먼저 써야 되냐 이거예요. 요거는 이해하시죠? 누가 먼저다? 기준이 먼저다. 그쵸? 요거 때문에 요거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것부터 먼저 쓴다라기보다는 기준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한 서포트를 하기 위해 개념체계를 만든 거라서 우선순위는 당연히 누가 먼저라는 겁니까? 기준이 먼저다. 그쵸?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꾸준히 내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개념체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 목적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입니다. 요건 잘 되셨죠? 그럼 바로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일반 목적 재무부의 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개념체계는 기준 도와주려고 만들었다고 했죠. 그럼 기준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누가 가장 주된 이용자로 보는 게 맞는지를 아는 것부터 목적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죠. 제 사족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제가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누굴 물어보는 거야? 주요용자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재무제표는 아까 만능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뭐도 있다. 한계가 있어 라는 거를 토대로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주요용자는 제가 요약할 때도 알려드렸죠. 누가 우리의 주요용자다.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이분들이 우리의 주요 이용자라고 제가 강조했고요. 그분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요거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쵸? 주요용자에 많은 사람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특정한 요 대상으로 국한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다른 사람도 유용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주요용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용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외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결정 보이시죠? 요즘 잘 나오는 건 제가 이미 굵게 표시해 놨거든요. 주주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줘야 되죠. 그분들의 의사결정은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홀딩할까, 돈을 빌려줄까, 회수할까 이런 것만 있어요. 의결권 행사도 있어요. 요즘 되게 많이 물어봐요. 3번은 당연한 건데요.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분들의 뭐 할 때도 도움을 줘야 돼요. 의결권이요. 의결권. 경영진의 행위에 대한 의결권 또는 영향을 미치는 권리 행사에도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결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의결권 행사입니다. 도와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도와줘야죠. 그럴 때 유용한 정보를 우리가 전달할게. 그럼 다음 장 갑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라고 해서 제가 옆에다가 사족 적어놓은 것부터 좀 볼게요. 자, 재무제표가 총 5개라고 아까 얘기했죠. 재무제표 뭘 따라야 돼요?
기준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 써놨죠. 그 외의 보고서는 뭘 준수할 필요는 없어. 기준을 준수할 필요는 없어. 재무제표나 잘 따라라 이런 얘기죠. 재무제표가 무려 5개이기 때문에 여기 애지간한 건 다 들어가요, 사실. 다 따라야 된다 이거죠, 뭐. 재무제표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상세히 보겠습니다. 아까 재무상태표 설명드렸죠. 뭐 나옵니까?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는 건데요. 자산을 조금 멋들어진 용어로 경제적 자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에는 자산이라고는 조금 유치해요. 뭐라고 불러요, 요즘에는? 자산 이런 건 너무 옛날만 같지 않아요? 요즘 뭐라고 부른다? 경제적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같아요. 자산을 경제적 자원이라고 표현하니까요. 근데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보여준다고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게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좀 맞추어서 읽어봅시다. 경제적 자원과 뭘 보여준다? 청구권이요. 옆에 제가 쏘는 사족 한번 읽어보세요. 얘는 뭘 보여준다는 거야? 잔액을 보여줍니다. Right now 지금 얼마 있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2, 3, 4는 좀 묶어보야죠. 2, 3, 4는요. 아까 재무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대다수는 손익거래입니다. 그죠? 그건 누가 보여주면 돼요? 포괄손익계산서요. 제가요. 이익잉여금에 써있는 디테일한 거는 다 포괄수에서 열어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손익이에요? 포괄이에요? 포괄이죠. 왜요? 기타 포괄손익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보여줄 테니까 구체적인 손익을 알고 싶으면 얘를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일정 기간 동안 성과로 인한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아까도 보셨듯이 유상증자라는 거 보셨죠? 그럼 올해 내가 유상증자 쓰면 어떡해요? 그건 성과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건 어디다 써놔야 돼요? 자본 변동표에. 다른 거 없어요. 자본 변동표는 재무 성과 이외의 자본 변화를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뭘 보여준다? 변화요. 그냥 변화예요. 재무 성과 이외예요. 이외라는 건 밑줄 그실 수 있죠?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무슨 흐름표도 하나 있다. 현금 흐름표고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돈맥은 한 가지 방법만 있어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3가지 활동으로 구분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 현금 흐름표의 가장 첫 순서는 뭘까요? 활동 구분부터가 첫 순서입니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 뭐도 필요하다. 주석이요. 그리고 좀 읽어보세요. 뭐가 1번에 써있는데요. 우리 기준 따랐어 라는 사실을 가장 1번 첫 번째 표시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책이나 요약 이런 거 설명으로 이루어진 게 주석입니다. 5개가 다 중요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갑시다. 요거하고 문제 하나 풀어볼 겁니다.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은 누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재무 상태표가 설명하고요. 최근 기출 문제였어요. 재무 상태표를 통해 그럼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유용한 정보를 주주채권자가 얻어요? 재무 상태표를 보면 그 회사의 재무적 강약점이 나옵니다. 굵게 써 있는 거 보이죠? 재무 상태표는 뭘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재무적 강약점을 식별할 때 도움되는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진의 의결권 행사할 때도 도움을 받겠죠. 수탁 책임이 그런 겁니다. 맡은 바 책임을 잘 했는지도 도움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없고요. 그럼 그 2번에 2번은 아니고 그 밑에 표시를 좀 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화면에 조금 흐리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핵심으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까까지는 재무 상태표죠. 근데 변동이 좀 포인트거든요. 변동에 빨간색 하시고. 자, 경제자산과 청구권은 변화죠. 변하면 그 변화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과로만 이루어져요. 그 외의 변화도 있어요. 방금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였어요. 성과로 이루어진 게 대다수긴 하나 성과로만 국한해요. 그 외의 변화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해서 전달할게 이런 뜻이에요. 말은.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있고 포괄순이계수도 있고 자본변동표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화의 원인은 재무성과와 그 밖의 사건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다. 요거를 엄청나게 냅니다. 재무성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B라고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하는 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포괄순이계산서와 자본변동표를 구분해서 전달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더 유용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2번도 빨리 읽어볼게요. 무슨 회계가 성과판에도 나은 근거를 제공한대요. 발생기준 회계가요. 판 건 맞잖아요. 외상으로 판 것도.
그런 것도 다 전달하는 게 성과평가에도 나은 근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무제표 발생기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기준 성과뿐만 아니라 현금흐름 반영된 재무성과도 기업의 현금 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할 때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4번도 읽어볼게요. 우리가 자산부채가 바뀌는 원인이 손익만 있습니까? 주주들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야지 그 기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다 이해될 거고요. 이제 오른쪽 한계점 한 번만 다시 하고 이제 문제 좀 풀겠습니다. 자, 1번 목적 재무보고는 만능인가요?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하나요? 한계는 있습니다. 요거는 다 시험 문제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자, 재무제표가요, 다 좋은데요.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부천여건 이거 못 나온다고요. 종업원들의 숙련도 나옵니까? 그게 얼마예요? 얼마? how much예요? 측정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당연히 우리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밝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원천도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가치를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치를 뭐 할 때 도움되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셔야죠. 이해하기 위해도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용자도 노력이 필요한 게 재무회계입니다. 3번은 어떻습니까? 경영진도 관심은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를 보셔야 될 주요 이용자는 아니었죠. 왜요? 정보를 쉽게 득할 수 있으시니까요. 굳이 여기에 의존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당연한 게 시험 문제예요. 4번은요. 정확한 수술 들어갑니다. 근데 측정과 추정이란 단어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관측되면 측정하면 되지만 관측이 안 되는 뭐가 필요한 상황도 많다. 추정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하고요. 밑에 제가 사족 좀 달아놨죠. 무슨 추정이라면? 합리적 추정이라면 신뢰도를 훼손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문제예요. 그럼 하나 좀 풀어볼게요. 1번 문제 풀어보실래요? 답 보지 마시고요. 답은 뒤에 넣어놨으니까요. 최선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게 필요해요. 잘 모르겠지만 정답을 선택해 보는 것도 지금은 필요하거든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이 문제가요, 조금 까탈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만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는 거뜬하다. 이런 느낌으로 넣었거든요. 1번은 그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그냥 재무제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다라고 적혀 있죠. 1번은 어떻습니까?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진 수탁책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1번은 맞고요. 2번도 재무성과가 수익비용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로 기업이 앞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해 나갈 건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해하는 데에도. 그럼 정답은 3번이거든요.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앞뒷말이 안 맞거든요. 경제자원과 청구권은 자산부채 자본이에요. 그걸 가지고 재무성과와 그 밖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친구는 경제자산과 청구권의 변동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면 옆에 있는 2페이지에 그 변동이란 파트에 1번에 밑줄 그어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자,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 재무성과와 그 밖의 사건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앞은 잔액인데 뒤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안 맞죠? 어떤 단어가 빠져 있어요? 자,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은이라고 들어가야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는 자산부채 자본이죠. 자산부채 자본이 성과를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변동이 재무성과와 그 밖의 사유로 변동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자의 유무가 되게 중요하다. 잔액을 설명하는 거니 변동을 보여주는 재무지표니 알고 있어야죠. 3번은 틀린 표현이 거기에요.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의 변동이라고 해야 돼요. 변동은. 그래서 3번은 거기가 틀렸다라고 선택하셔야 되고요. 4번, 5번은 맞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보고기업의 과거 재무성과와 경영진이 수탁 책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고요. 5번은 뭔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한 기관의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직접 추가 자원을 획득한 것이 아닌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 반영된 정보는 앞으로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말이 되게 어렵죠.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재무성과에는요. 앞서서 저희가 두 가지 성과로 나눠봤죠. 단기 손익만 있었어요. 기타 포괄 수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추가 자원을 획득한 요것뿐만 아니고 그 외에 이렇게 무슨 손익 때문에 바뀌는 재무성과도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같이 제공해야지 기업들이 앞으로의 성과와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어떻게 될 건지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유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손익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원을 획득한 것뿐만 아니라 무슨 손익에 관한 정보도요. 너무 어려워요. 다시요. 재무성과에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직접 추가 자원을 획득한 것이 아닌 경제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이 반영된 정보. 이게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이런 손익도 앞으로의 현금 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데 뭐하다? 유용하다. 그래서 앞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이걸 좀 묶어가지고 무슨 손익을 조금 편하게 치환해 봅시다. 기타 포괄 손익이요. 그에 관한 정보도 앞으로의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기 손익만 보고하지 않고 무슨 손익까지 구분해서 전달하고 있다.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냥 이 자체가 고유 문장이니까요. 더 제가 첨언할 건 없는데 읽으실 땐 그렇게 한번 표현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은 몇 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청구권의 변동이요. 저도 쉬운 문제 많아요. 근데 괜히 챌린지처럼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넣어야지 한 번 더 관심 가지시겠죠. 요거는 그게 조금 까다로웠고요. 2번은 아마 금방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하나 더 하고 질색수는 조금만 더 갈게요.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죠. 1번은 어떻냐요? 우리가 주요용자는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기업에 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죠. 그리고 그분들은 필요로 하는 많은 정보를 여기 재무제표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의 주요용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1번은 완벽히 맞습니다. 2번도 어떻습니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일부 정보는 또 일부 집단에게 유용한 정보가 담길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번도 정말 많이 나오죠. 누구도 관심은 있어요. 경영진도 당연히 재무정보에 관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드렸듯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번, 5번도 다 중요하죠. 아까 보고기업의 견적자원과 청구권은 누가 알려주는 정보예요? 재무 상태표요.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기업의 재무적 강약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늘 얘기했듯이 재무성과가 대다수긴 하나 재무성과도 있지만 그 밖의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라는 겁니까? 5번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할 건 요거예요. 변동을 보여주는 게 뭔지. 그 변동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다. 재무성과도 있고 그 밖의 사유도 있다. 이런 걸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적까지 봤고요. 올해 25년도 세무사 기출 문제는 1번이 정답이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세무사 시험은 이랬습니다. 이분들은요.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있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답이 너무나 쉽게 나왔는데 이런 분들은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오답이었는데 있다라고 내서 그게 우리가 정답이 되는 게 올해 세무사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지 뭐 하나 버릴 거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다음 주제 갈게요. 자, 2번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유용한 재무정보의 무슨 특성이야? 그렇죠. 질적 특성이라고 해서 앞서 제가 근본과 보강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여기도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숫자로 전달하는 정보는요. 쓰임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가 근본적 특성을 갖춘 재무정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상황부터 다시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요약한 거 보셨죠? 근본이가 몇 개였어요? 2개. 하나는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또 하나는 표현이 충실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무슨 특성이에요? 근본적.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적어볼까요? 자, 질적 특성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숫자로 전달되는 정보가 유의미해야죠. 그래서 이런 정보가 유용한 정보야라고 답을 해준 거라고 했습니다. 근본에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요. 목적에 뭐 해야 되고요? 적합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충실하게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충실성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2가지를 좀 적어 보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뭐 이미 적혀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있어요. 보강적 특성도 있어요. 보강이라고 유용성이 더 높아지는 특성도 있습니다. 아까 무슨 가능성이요? 비교 가능성이요. 맞아요. 검증도 돼야 되고요. 정보는 핫할 때 줘라. 적실성 있는 정보 전달이 유용성을 높인다. 이런 얘기고요. 뭐도 가능해야 된다. 네, 이해 가능성이라고 적어도 이해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는 건 아니고요. 노력하시는 분들을 이해시키는 게 전제다. 그러면 조금 더 핵심 내용을 빨리 전달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문제를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첫 번째로 근본이 하면요. 목적에 적합해야 돼요. 저희 이거 뭐 하려고 재무제표 주죠? 의사결정하시려고. 그럼 의사결정에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뭘까요? 저희 지금 주식회사의 주주채권자거든요. 그럼 주주라고 생각해보면 의사결정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기업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든가 무슨 가치가 있든가 그 재무 정보가요. 예측 가치가 있든가 아니면 확인 가치가 있든가 아니면 둘 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다면 그건 목적에 적합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 정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갑니다. 자, 적어도 목적에 뭐 해야 된대요? 그 목적이 바로 의사결정이에요. 거기에 영향력, 쓰임새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바로 갑니다. 1번.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뭐를 일으키도록 하는 특성이다. 차이죠. 차이 빨간색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재무 정보가 그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냐? 무슨 가치가 있든지요. 예측 가치 또는 확인 가치 아니면 둘 다 있어도 되죠. 이러면 의사결정에 뭐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으시죠? 그럼 3번도 다시 한 문제입니다. 통상의 재무정보라면 예측이 되면 확인 가치도 통상 같이 겸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서로 뭐 되어 있다? 연관은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또 뭐였냐면 저희가 예측 가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주주죠, 주주. 주주가 되실 분도 우리가 주유용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주가 되고 싶은데 지금 의사결정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좀 뚜렷하잖아요. 안 뚜렷하죠, 뭐, 그쵸? 사실 저는 분명히 가을에 태어났거든요.
다시 태어나면 여름에 태어난 걸로 할 거예요. 자, 날씨가 이렇게 막 급변하죠. 원래는 우리나라가 좀 뚜렷했던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잘 팔리는 업종도 있고요. 봄에 잘 팔리는 업종도 있죠. 그럼 제가 이제 곧 주주가 될 의사결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을에 이 회사가 상황이 어떤지 한번 과거 정보를 뒤집어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 몇 개년 정도 가을에 어느 정도 팔았는지에 대한 예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팔리는 기업이래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도 좀 잘 실적이 좋겠구나라고 예측해 보는 거죠. 이러면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측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예측치나 예상칠 필요는 없고요. 과거 정보라도 미래 결과 예측의 쓰임새만 있으면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표현이 말 문제인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재무 정보의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 굳이 모일 필요는 없다. 예측치거나 예상칠 필요는 없다. 초단골이죠. 봐봐요. 굵게 밑줄까지 그어 있다면 돌아버리는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겁나 많이 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거 3개년도 자료 가지고 차기 영업을 예측해도 무슨 가치는 있는 거다. 예측 가치가 있는 거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의사결정을 했는데요. 의사결정과 같은 결과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확인 가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잘못 판단해서 뭔가를 고치는 것도 피드백이죠. 이런 것도 다 그 정보는 무슨 가치를 갖는다? 확인 가치요. 그러니까 피드백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긍정적인 선풀도 있지만 악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무슨 가치라고 표현한다? 확인 가치요. 그럼 조금만 더 갑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저희가 중요성이라는 거는 중요해요. 자, 별표하시고 6번은 크게 별표 좀 하겠습니다. 6, 7, 8번은 좀 묶어볼게요. 자, 우리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사실 중요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 중요하다라는 게 회계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중요하다는 게요. 저희가 지금 회계를 하는 거잖아요. 모든 기업이 똑같습니까? 기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얘가요. 근본적 특성이에요. 목적 적합성이라고만 적혀 있죠. 이 목적 적합성 안에 이렇게 중요성이 포함된다라고 보거든요. 중요성은요. 왜 단독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이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라고 불러요. 무슨 속성이라고 부른다? 하부 속성. 그래서 목적 적합성을 판단할 때 중요도는 같이 고려할 요소다라고만 표현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회계에서 중요하다라는 건 기업마다 똑같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큰 전제예요. 그래서 중요도라는 거는요. 워낙 기업마다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을 가보지도 않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따로 중요한 걸 정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안에 겨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좀 격떨어지는데 따로 나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 적합성 고려할 때 같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독 속성이 되기에는 태생적으로 주관성이 좀 있어요. 기업마다 뭐 할 수 있으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핵심 표현이에요. 이해된 거죠? 이거 세 개 한번 다 읽어보시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한번 더 팩 체크하겠습니다. 자, 중요성은요 바로 나오죠. 무슨 기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모든 기업이에요? 개별 기업이에요? 개별 기업에 동글뱅이 하시고요.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바로 7번 같은 정보래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썼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중요한 거는 기업마다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8번에 보시면 제가 어디 굵은색을 하는지 잘 보세요. 요 회계기준위원회가요. 기업을 가보지도 않고 야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야 라고 미리 정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미리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없다라는 의미를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됐습니다. 그럼 표현주의수 조금만 더 할게요. 자, 표현주의성도요. 읽어보시면은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재무제표는 숫자를 담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숫자에 뭔가 나의 의도가 들어가면 벌써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이 정보를 받아서 주주채권자가 의사결정합니다. 그럼 막 정보를 막 빼고 전달해줘야 돼요. 있는 거. 필요한 정보는 다 담아줘야 돼요. 다 담아줘야 되는 거고요. 추정을 할 때는 오류가 없도록 해야죠. 그게 표현주의성입니다. 바로 읽어봅니다. 1번. 충실한 표현을 위해서는 서술이 어때야 되고요.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뭐가 없어야 된다.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2번 읽어볼게요. 완전한 서술이라는 건요.
우리가 정보 이용자의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모든 정보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중립적 서술은요. 편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에 동글뱅이 하시면 돼요. 적어도 뭐가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 치우치지 않도록 신중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죠. 중립적 정보는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이 된다. 불확실하면 대충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노력을 기울여서 충실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잘 나오는 거 여기 좀 뒤에다가 밑줄 긋게요. 자, 요거 한번 밑줄이죠. 자, 요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지금 교재에도 굵게 표시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중립을 지키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죠. 오히려 더 어떤 겁니까? 신중을 기울여서 노력한 정보죠. 그러면 이게 해석이 될 거예요.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미한다요, 의미하지 않는다예요. 자, 다시요. 자, 중립을 지킨 게 훨씬 더 노력을 기울인 신중한 정보 전달입니다. 오히려 그 정보가 더 목적 적합한 정보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영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 이게 개념 체계가 어려운 점이에요. 마음은 통하죠. 노력 기울인 정보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유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번, 5번 더하고 바로 문제 좀 풀어볼게요. 4번 보시면 우리가 뭐가 없는 서술이 필요하대요. 옳은데요. 자, 이미 공부했죠. 저희가 상당 부분 뭘 쓴다고 했어요. 추정을 쓴다고 했잖아요. 추정은 관측된 정보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틀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오류가 없다라는 건 그럼 뭘로 이렇게 판단해야 되냐. 절차에 오류가 없으면 오류가 없는 거다 이런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류가 없는 서술이란 뭐에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면이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5번까지만 하고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참 이것도 사람 말이 좀 어려운데 저희가 충실하게 썼다는 거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쓰는 게 가장 충실한 표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예를 적어놨죠. 무슨 보조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보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가 회계 처리를 보여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를 10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정부로부터 보조금 50을 받았어요. 되돌려 받은 거예요. 그럼 기계는 사실 다 해서 얼마 쓴 겁니까? 50. 그러면 충실하게 쓰는 건 나 기계 사느라고 50 썼으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게 충실한 표현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유용한 정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정보가 너무 많이 축약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거보다 저희는 기계는 원래 얼만데요? 100인데요. 내가 신청 잘해가지고요. 정부로부터 뭘 받았다? 보조금 받았어. 그래서 50만 원은 되돌려 받아가지고 실질로 내가 쓴 돈은 50이야. 뭐가 더 유용해요? 이게 더 유용하죠. 그래서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99.999%는 충실하게 쓰면 유용한 정보 맞아요. 근데 100%라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는 납득이 좀 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나머지는 지금 시간상 조금 애매해서요. 문제 하나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3번 문제를 좀 가봐도 될까요? 답을 너무 알려줘가지고. 자, 풀어보세요. 세무사 22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을 하고요. 저희가 4번도 일부 그래도 풀어볼 표현이 몇 개 있으니까요. 그거 하고 딱 하나만 더 마무리할게요. 자, 3번에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하는 세무사 22년도 기출 문제였습니다. 1번, 재무보고서는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그쵸? 1번은 맞고 2번은 과거평가에 대한 뭐를 제공한대요? 피드백이죠. 그렇다면 역시나 확인 가치라고 잘 연결하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중립을 지키는 건 오히려 신중을 기한 재무정보거든요. 오히려 더 목적 적합하고 의미 있는 정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늘 얘기하는 중요성은 미리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걸 초단골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5번도 얘기하죠. 우리는 합리적 추정을 사용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 오히려 추정을 사용하는 건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정보를 명확하고 설명하고 기술하는 한 유용성을 뭐 하지 않는다? 저해하지는 않는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가봅니다. 4번도 제가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는 골라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3번, 4번 이렇게 3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할 거니까요. 1, 3, 4 선제하고 딱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1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선지고요. 요거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1번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 굳이 뭐일 필요는 없다. 예측치거나 예상칠 필요는 없다라고 아까 강조했고요. 3번은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 특성은 목적에도 적합해야 되고 가장 충실하게 표현될 정보를 찾아야 돼요. 그럼 한마디로 목적 적합하기만 하고 충실하지 않은 건 유용하지 않죠. 반대로 충실하긴 하는데 뭐에 적합하진 않대요. 그렇죠. 이러면 둘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도 보시면 중립적 정보는 아까 얘기했죠. 목적이 없거나 영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뭐를 일으킬 수 있다.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 3개는 모두 맞고요. 우리가 5번만 먼저 읽어보고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5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근본은 2가지를 배웠거든요. 목적에 적합하고 어떻게 표시된 정보여야 된다.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근본을 갖춘 다음에 따지는 게 뭐예요? 보강이죠. 자, 오늘 시간상 제가 보강을 좀 못한 게 너무 아쉽긴 한데 보강은 일단 뭘 따지고 나서 보강이 또 있는 거예요. 근본을 갖춰야 보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본이 없으면 뭐부터 갖춰야 돼요? 근본을 갖춰야죠. 그렇죠? 그러면 5번은 뭐가 틀렸는지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20년도 세무사 기출 문제. 일단 뭐가 틀렸다는 게 확실해요. 보강이는요. 누가 먼저를 갖춘 다음에 논할 사항이다. 근본 먼저. 그래서 근본이 없으면 보강은 아무리 많아도 유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제가 오늘 딱 볼게요. 자, 앞쪽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제가 뭔 얘기, 뭐 헛소리를 좀 많이 했나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자, 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5페이지 가실게요. 보강적 특성에 의라고 적혀 있죠. 자, 보강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일단 뭘 먼저 갖춘 뒤에 보강도 있는 것이다. 근본을 갖춘 정보가 2개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어떤 걸 고르지 할 때 보강을 쓰는 거지 일단 뭐를 갖추는 게 전제는 맞다. 근본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얘기했듯이 근본을 갖춘 정보가 2개 이상이라면 그 중에 어떤 걸 찾을 건지 어떤 걸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보강이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좀 가보세요. 자, 거기에 제일 상단에 1번 보이시죠? 요거 하나만 읽고 끝낼게요. 자, 보강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돼야 되지만 정보가 뭐하지 않거나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뭐하게 표현되지 않으면요.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유용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흔히 계층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누가 먼저? 근본 먼저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누굴 먼저 갖춰야 된다라는 계층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된다.
근본이 먼저다. 예, 그래서 제가 보강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했고요. 오늘 제가 요 정도밖에 못 나간 이유는 다음 주에 저희가 추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 제가 오늘 연락드린 유인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보강 특수속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